험담은 듣지도 하지도 말 것.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뒤에서도 하지 말자. 타인을 헐뜯는 얘기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며 얻은 깨달음이다. 나 역시 지인들끼리의 갈등에 휘말려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다. 대학에 다닐 때였는데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말았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생각을 털어놓으면 한 달이 두 달이 건너 와전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저 자식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말까지 들어봤다. 평화의 제물이 된 내게 끊임없이 날아오는 돌팔매가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다짐했다. 아뿔싸, 뒷 얘기는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구나. 듣지도 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자. 엮이기 싫다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학생활 내내 아웃사이더로 지내야 했지만 인생의 지혜를 챙긴 셈이니 돌아보면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이후 나는 에이, 걔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만 알고 있어 와 같은 말에 아니 나는 남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면서 화제를 재빨리 돌리는 기술을 터득했다. 여의치 않을 때는 응,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응수하며 사사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뒷말, 뒷담화, 험담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없이 모두를 해치는 양날의 칼이다. 그렇다면 습관처럼 뒷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예 연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느 정도 경계하는 건 가능해도 완전히 정리하는 불가능할 때가 많다. 사회생활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어디 부서 누구 알지? 이런저런 일로 요즘 시끄럽다던데 소식 들었냐? 라면서 훅 들어오는 뒷이야기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뜻밖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투와 행동 거지를 스스로 단속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팁을 하나 더 주자면 말수를 줄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히 견해를 밝히지 마라. 청자의 관점에서 묵묵히 듣기만 하라. 말이 많아지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방조자라는 미움을 살 가능성이 크다.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화제라도 피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살다 보면 인간관계로 고초를 치르는 일을 겪지 않기가 쉽지 않다. 뒷얘기에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욕을 들을 수 있다.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 복잡 다단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별 수 없는 노릇. 하지만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헐뜯기 마련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약간 편해진다. 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내 갈 길만 가면 나는 어떤 타격도 받지 않는다. 우리가 keep going 해야 하는 이유다. 비밀은 나누지 않을수록 좋다. 아무리 친해도 불우한 가정사, 속사정 같은 치부는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좋은 소식을 알리면 시기로 다가오고 좋지 않은 소식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관계에서 비밀한 이야기는 끈끈한 의리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여차하면 폭로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불씨만 타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폭탄이나 다름없다. 지인에게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은 나를 밟아주세요, 잡아 먹어주세요와 같다. 자격지심이 심하거나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더 과관이다. 내가 털어놓은 어려움을 평소에는 그저 흥밋거리로 여기다가 필요할 때
수단으로 활용할지 모른다. 상대의 약점을 잡고 흔들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나의 비밀을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한다. 본인 처지와 비교해 그래도 내가 낫네, 불쌍한 자식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당사자가 없을 때 야, 너라면 어떨 것 같아? 아는 사람 얘기인데 내가 보기엔 좀 그래서 말이야 라면서 2차, 3차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세상에는 인면수심한 사람이 많다. 사람은 입체적이라 누구나 호탕한 면이 있는 한편 지질한 구석도 있기 마련이다. 아울러 상대적이기도 하다. 이득에 부합하는 상황에는 타인에게 붙어 있다가도 수틀리면 언제든 배신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1급 비밀이라 생각하는 일은 자신에게 함구령을 내려야 한다.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사려 깊은 태도를 보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너무 힘들면 아무에게나 기대, 조언이나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그렇지만 타인의 힘든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가까운 사이라면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타인의 하소연을 듣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들어준다고 해도 호기심 때문일 확률이 높고 듣고 나서도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나 던지기 마련이다. 저마다 인생이 다르고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힘들 땐 차라리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위안을 얻거나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편이 낫다. 타인에게 넋두리를 계속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즐겁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 외톨이가 될지도 모른다. 설령 공감받고 힘을 얻었다 해도 결국 극복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다. 위안은 약간 얻었을지언정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힘들 때는 가능한 만큼 버티면서 단단한 정신력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길이 최선이다.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노하우, 내가 만든 능력, 나의 장점과 여유만이 나를 지켜준다.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돈독한 관계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그러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상종하면 안 될 인간을 거르고 걸러도 마치 피로악처럼 그 빈자리에 누군가 다시 등장한다. 아무리 조심해도 똥은 밟기 마련이니 그때마다 부들대며 고통스러워하지 말자. 10가지 중에 한 가지 안 좋을 수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 안 좋을 수도 있지. 9가지 좋은 거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 방송인 유재석의 말처럼 덤덤한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자. 삶은 정답을 맞춰가며 견고해지는 게 아니다.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물음표를 남겨둔 채 무던히 지나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생인지 모른다. 부정적인 감정도 물 흘러가듯 떠내려 보내면 어느 순간 잊힐 테고 순간순간 위기를 잘 헤쳐가다 보면 어둡던 인생에도 어느 순간 밝은 빛이 내리쬐을 것이다. 준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라.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보상 심리는 일찌감치 버리는 편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감사의 표현은 해야지 라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관계에서는 내가 100을 주어도 10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오히려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데 정이 깊은 사이일수록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을 생략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고맙다는 말 대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훗날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에 비해 상대는 나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감정이 북받치거나 그 관계에 회의를 느낀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것저것 다 퍼주면서 관계를 이어왔는데 돌려받기는커녕
만만한 사람 취급을 당할 땐 자책과 함께 큰 상처를 입는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싶다면 아무 기대 없이 주고 있는다는 마음가짐이 좋다. 주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려야 정신건강에도 관계에도 이롭다. 기대 없이 베풀면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조금이나마 얻고 싶다면 이러한 방법을 추천한다. 타인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감사 표현 혹은 칭찬과 인정 대신에 이만큼 주었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후련한 감정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호감 가는 지인에게 잘해주었다는 뿌듯함으로 바뀌어 서운한 감정을 해소시킨다. 그래도 도움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받고 싶다면 문서나 구두로 약속하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테니 내가 필요할 때 너도 이러한 도움을 주겠니? 라는 내용에 합의하자. 그러니까 베푼다가 아니라 도움을 빌려준다는 식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맞춰간다면 서운한 감정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이를테면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했을 시 적용할 페널티를 적어두거나 최악의 경우 관계를 끊어도 된다.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려 해봤자 한번 생겨난 서운한 감정은 표출되지 못한 채 점점 골마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연하게 도움을 주고 나서 서운하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상대편의 권리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예쁜 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볼수록 신기하다. 섬세한 단어를 선택했을 뿐인데 품격 있어 보인다. 분위기를 고려해 말을 건네는 행동에는 배려의 향이 물씬 풍긴다. 달변이나 아첨으로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 단지 말을 예쁘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이렇듯 말을 예쁘게 하면 상대는 꽤 흡족한 기분을 나는 설득의 힘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때 특정 의도를 감추고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으면 안 된다. 물론 의도가 없는 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최대한 상냥하게 전달하는 것은 의도를 떠나 듣는 이를 기분 좋게 만든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라면 상대는 말의 힘으로 내 부탁을 흔쾌히 수락할 것이고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말을 예쁘게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무엇보다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 건 기본이다. 상대가 화제를 선점할 수 있도록 귀인 모시듯 맞춰가듯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하지 않고 먼저 듣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누그러지면 어떠한 대화도 기분 좋게 오갈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자면 어떤 대화든 상대 위주로 맞추면 된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공감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나 오늘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와 같이 무의식 중에 자기중심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습성이 있다. 상대의 의중을 묻고 제안하는 입장인데도 내 의지와 취향부터 내세우는 것이다. 상대를 생각해서 묻는다 해도 우리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 정도일 뿐 이 경우에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무언가 부탁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이대로는 친절한 인상을 온전히 줄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설득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장을 아예 리모델링해야 한다. 문장의 주체부터 내가 아니라 상대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우리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가 아니라 너에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사하고 싶어 혹은 너를 더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어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예시로 무언가 제안하는 대화라면 함께 일을 추진해 봅시다가 아닌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말하면 타인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 문장의 주체를 상대로 맞이하는 일, 별것 아닌 듯 해도 매우 중요하다. 설득할 때는 추진력을, 협업할 때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주인공으로 대접한다는 태도로 이렇게나 대접을 해주다니 이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장의 주체를 바꿔 대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연습이다. 실제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습관화하고 나에게 맞는 화법으로 발전시켜라. 말은 사람의 그릇이라 한다. 어떤 관점에서 말하냐에 따라 내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의연하게, 단단하게, 굳게. 우리 사회는 갈수록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게끔 변해가고 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 혹은 가상화폐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지 않은데도 노동의 가치가 더는 쓸모없다는 생각. 주식과 가상화폐라도 하지 않으면 더더욱 격차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바심을 만든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누가 주식 투자로 수배가 넘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부단히 노력해 연봉을 올리는 일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주말이라고 쉬는 게 맞나? 경제 공부에 박차를 가해야 하나? 소소한 행복마저 위협을 받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부러운 것이 당연한 이치이긴 한데 요즘 같은 때에는 어김없이 배까지 아프다. 상대적 박탈감, 다른 대상과 비교의 권리나 자격 등 자신에게 있어야 할 어떤 것을 빼앗긴 듯한 느낌. 미국의 정신분석가 에드워드 비브링은 누구나 우월한 힘에 직면하면 삶 자체를 무기력하게 느낀다라고 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경제적 격차가 큰 대상을 마주하면 당연히 무력감과 실체 없는 두려움이 생겨나고 이런 감정은 비교를 거쳐 스스로에 대한 소모적인 판단으로 이어진다. 앞서 말했듯 계획에 없는 소비와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은 채 투자하는 것이 그 예다. 그렇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라 여기고 순응하거나 마냥 부정적으로 치부해야 할까? 감정의 실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상대적 박탈감의 본질은 부러움이고 부러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본질 자체는 부정도, 긍정도 아니며 마음가짐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갈린다. 대체로 아무 준비 없이 비교의식이 솟아나면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마인드 수련으로 한층 고차원적인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지금 우울의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지로 마인드를 한 단계씩 끌어올려 보자. 이때 도움이 될 상대적 박탈감을 제거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한다. 1.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과거를 돌아볼 게 아니라 그동안 내 인생을 지탱해온 여러 기둥을 떠올려 보라. 환경적인 요소나 물질적인 요소, 학문적인 인프라 등 아무거나 좋다. 생각보다 괜찮은 삶이네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꺼내보자. 그리고 단순히 생각하고 말 게 아니라 종이 위에 써 내려가라.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는 부모님과 친구,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행 갈 수 있는 여유 같은 것들 말이다. 조금 더 합리적인 마인드를 정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도 좋다. 2년 전에 나는 점심값으로 5천 원도 부담스러웠는데 요즘 나는 1만 원 정도는 거뜬하네. 혹은 학생일 때는 부모님께 용돈 받아 썼는데 요즘엔 부모님 여행비도 챙겨드리네. 같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단지 스스로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기했을 뿐인데 주변 소식, 비교의식, 부러움 등으로 과하게 솟구친 열등감과 박탈감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가소평가된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스스로를 부정적인 성향에서 긍정적인 성향으로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행정을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유추해낼 수도 있다. 앞만 보고 사느라 몰랐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내 인생은 꾸준히 좋아졌구나. 그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박탈감을 도리어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2. 인간관계 거리두기. 상대적 박탈감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비교의식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즉, 비교 대상과 일정 거리를 두거나 아예 단절함으로써 심리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돈 자랑하는 방송,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소식 등 자괴감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면 뭐든 해당된다. 마음을 괴롭히는 요소라 판단하면 즉각 차단하자. 영상이나 방송이라면 채널을 돌리거나 구독을 취소하라. 주변 사람이라면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되도록 피하라. 단 지인이라면 주의사항이 따른다. 어느 정도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섰다 싶으면 고립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한다. 영원한 고립은 도리어 외로움이라는 2차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심리적 회복을 위해 언제까지 고립할지 기간을 설정해 두는 일과 함께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필수다. 요즘 일이 바빠 사람 만날 엄두가 안 나네, 미안해 라거나 나중에 다시 연락해도 되지? 그때 커피 한잔 하자라는 말을 미리 건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통보도 없이 사라졌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 자, 이제 당신은 비교의식이나 상대적 발탈감에 결코 무기력하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위 방법으로 더 견고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좌절과 상처를 겪더라도 끝끝내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으니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마라. 소중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존재하길.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다.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은 채 건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짧은 시간에 급격히 친해진 두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남일에 참견하길 좋아하는 다소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고 B라는 사람은 귀가 얇아 잘 어르기만 해도 설득에 쉽게 넘어가는 성격이다. 딱 봐도 정반대인 두 사람이 어떻게 친해진 걸까? 자주 만나 밥도 같이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아 적적함이 두 사람 사이를 가깝게 이어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주식을 화제 삼아 대화를 나누면서 A가 호언장담한 적이 있었다. 이 종목 사면 절대 후회 안 해. 긴가민가 하던 B는 금세 설득당해 A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A가 권유한 종목에 투자를 했다. 얼마 후 예기치 못한 악재로 B의 투자금이 반토막 나버렸다. 이거 어떡하냐? 책임져라. B가 반쯤 진심을 섞어 따지자 A는 정색하며 선을 그었다. 내 책임은 아니지. 사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너 선택이잖아. 그 말을 들은 B는 감정이 확 상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A가 확실한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내 말 믿고 사라니까 절대 후회 안 해. 내가 장담할게. 분명 그런데도 이제와 뻔뻔하게 발뺌하는 A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 다투기도 하는 등 전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을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3자라도 있었다면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을 텐데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니 결론은 나지 않고 감정만 상할 뿐이다. 대화가 진전될수록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겠냐라고 자신의 서운함만 토로하는 등 본질과 관련 없는 말싸움으로 번지고 만다. 그러고 보면 너는 항상 그랬어 라며 이전 잘못까지 들추는 행위 또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데 한몫한다. 사실 첫 번째 이유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 갈등 도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닌 이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느 쪽이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둘 다 틀리긴 뭐가 틀려 내가 옳지와 같은 반응이나 한 번 굽히면 나중에 또 비슷한 일로 굽혀야 한다며 관계보다 자존심을 앞세우는 태도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린다. 더구나 갈등 상황에서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자세와 본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계의 종류를 협박카드로 들이미는 습관 등은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행동이다. 물론 저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겪었던 갈등 상황에서 억지라도 부리는 것이 상책이거나 선을 그어야 내가 피해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더욱 그럴 만하다. 또는 비슷한 사건으로 상처를 주고받은 기억이 남아 그럴 낌새라도 보이면 괜한 방어 기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불안의 총체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어떤 이유든 간에 관계에서 명백한 도구로 작용한다. 사정을 이해할 리 없는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골머리를 앓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문제가 심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기억 폭행과 상관없이 지금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존에 받은 상처가 어떻든 그것을 현재와는 다른 선상으로 보는 것. 그런 점이 힘들었구나. 생각해보면 내 잘못도 있었네. 라는 식으로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은 이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현 상황만 즉시에 전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상대의 상처받은 내면을 보듬기까지 한다면 더욱 좋다. 괜한 고집으로 상처를 줬구나 라고 하면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일을 사과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알고 보면 결국 나를 높이는 일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방송인 사유리가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긴 문장이다. 사람이 한번 미워지면 매 순간 모든 행동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을 왜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는 이 붙잡지 않고 오는 이 막지 않는 것.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을 두고 오는 사람은 경계하느라 늘 피곤했다. 주변엔 내 에너지를 받아 활기 펼치는 이들 뿐인 것 같은데 정작 나라는 존재는 소멸되는 기분이라고 할까? 혹은 내 모든 에너지가 바닥으로 한없이 침전되는 듯했다. 내 마음조차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 슬펐다. 당장 나부터 살아야 했다. 가는 사람에게는 간결한 인사를 전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기로 다짐했다. 담백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2. 타인과의 거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 관계를 잘 맺는 것만큼 관계를 잘 끊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에 가식적인 사람들 뿐인데
어떤 일을 함께 저질렀는데 모든 잘못을 혼자 뒤집었을 때 서로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견제하는 게 느껴질 때 인간관계에 회의가 생긴다. 이럴 땐 아예 단절을 택하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든 나름의 처세술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상대와 나와의 거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 영원한 편도 영원한 적도 없음을 아는 것. 사회인이 되면 묘한 일이 일어난다. 이득을 놓고 으르렁거리며 대립한 사람과도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명목으로 웃는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다. 궁금하지 않은 안부를 물으며 공생관계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얌전히 있다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행동이나 전체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까는 능력도 필요하다. 사회에서는 애초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편도 없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어른의 삶은 가혹하다기보다 빈 껍데기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다. 관계가 끝난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살다 보면 진심이라 믿었던 사이가 여느 겨울날보다 차갑게 느껴지는 일이 비일비재다. 어쩌면 추억만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해야 할지 모른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관계에서 실망이 계절처럼 찾아오는 것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다. 사계의 순환이 다소 지루하고 가차없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순리라 여기고 나는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동시에 다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좋은 인연을 곁에 두면 또 다른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정도를 지키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 정도를 지키는 삶이란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응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유연한 시각으로 보면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관계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행동에 대해 주저할 줄 아는 태도 말이다. 이를테면 성급히 마음을 열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다 여기는 것, 내 마음의 범위와 속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말한다. 마음의 주관자로서 자리를 당당히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 삶이 조금 고독할지라도 정도를 지키는 삶에는 안도와 평안이 가득할 테니 말이다. 6. 무조건 착하게, 다정하게, 진실하게만 살지 말 것. 모든 이에게 마냥 착하게 굴었다간 만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 호구는 호의는 다르다. 무조건 희생하다 보면 다정하거나 따뜻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얕보는 계기가 된다. 만만한 호구와 따뜻한 호인을 혼동하지 말자. 착함은 그에 걸맞은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다정함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친절함은 호의를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만 드러낼 것. 상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착하고 다정하고 진실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쓸 필요가 없다. 사회적 낙인이 무서운 이유. 남자들끼리는 호구조사라도 하듯 꼭 물어보는 것이 있다. 군대 어디 다녀왔어? 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김없이 부러움의 시선이 따른다. 하지만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 어떤 영역에서 일머리가 부족한 사람이란 프레임을 씌우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성당한 실력으로 증명하면 될 텐데 미필자인 나 역시 어떤 실수를 하면 내 특성이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생각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당연히 군대에서 부대끼며 터득하게 되는 다양한 기술과 지혜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적용될 리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학자 로젠탈이 주장한 골렘 효과는 일명 교사기대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는 주장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예측, 믿음이 상대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 가령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선을 의식이라도 하듯 부하 직원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내 처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라는 얘기를 들으면 대꾸할 의지마저 상실하고 의기소침해져서 평소 같으면 무난히 처리했을 일도 실수한 경우가 여러 번이었다.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자조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실제 히브리어에서 골렘이라는 단어는 멍청한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풀이된다. 물론 노력해보기도 했다.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신경 쓰지 않은 척 웃으며 넘기는 식으로 선입견을 버텨내기도 했다. 하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자괴감이 우울감으로 변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도 골렘 효과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한다. 강화된 편견 앞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을까? 극복하기는 힘들어도 완화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한 노하우를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삶의 주요 목적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원대한 목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저 생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고되든 일한 대가를 받는 일에 집중하라. 욕심을 내려놓고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마이너스 상태에서 0점으로 돌아오라. 래퍼 스윙스의 말처럼 왜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라고 자기 위안도 하면서 안도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해보라. 두 번째는 일과를 마치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라앉혀줄 여가 활동을 누리는 것이다.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두면 좋다. 관계나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히 그것이 생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만두지 못하는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 다른 즐거운 활동에서 재미를 찾으면 좋다. 좋아하는 사람과 카페 투어를 다니거나 원데이 클래스처럼 자아 실현을 위한 취미도 좋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라 한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 없이 살아갈 순 없다. 불가피하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면 다소 덜 받기 바란다. 받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만 받기를. 그 밖의 삶을 지탱할 여러 요소를 잘 설정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함께 가려면 균형이 중요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듯하다. 관계의 폭도 점점 좁아지고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진심을 알기 힘들어 대하기가 조심스럽다. 학창 시절엔 수업을 함께 듣고 밥을 함께 먹으면서 입시나 취업 준비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정을 쌓을 기회가 있었다. 그때의 인연들은 동행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로 묶였다. 그래서일까 졸업 후에 서로 가는 길이 달라도 이런저런 핑계로 한동안 어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한두 해 이어지다 보니 얼굴을 보기는커녕 연락하기조차 어렵다는 걸 알았다. 언제 한번 보자고 말하는 건 예의상으로 건네는 빗마른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사람을 만들고 환경이 관계를 바꾸어 놓는다. 서로 다른 직업, 다른 처지다 보니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게 된다. 또한 보고 싶은 마음이 개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필요가 되었을 때 서먹해지기도 한다.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기혼과 미혼 등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겹치지 않아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다. 오랜 친구라 해도 만나면 오가는 이야기가 그때가 좋았지 라면서 추억을 안주 삼는 대화에 한정되는 것처럼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다. 접점이 사라지면서 그저 동창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특별한 갈등이 있어 틀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관계의 거리를 만든다. 그 밖에도 사회에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인맥 관리는 필수라는데 나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 누구에게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시로 달라지는 인간관계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1. 관계의 융통성 갖기.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에 골인한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낀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애인이 생기니까 나는 찬밥 신세네? 라며 괜한 심통을 부리는 것이다. 더 가깝고 더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 생기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건 당연한데 함께한 시간을 들먹이며 내 감정만 강요하는 꼴이다. 그럴 땐 관계는 언제든 소원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떠올리며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와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10년간 알았으니 10년치의 사랑을 받겠다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준 대로 돌려받을 수 없지 않은가. 물론 어쩔 수 없이 서운하겠지만 나라도 그랬을 거라며 여기며 적당한 기대와 믿음 속에 살자. 관계 자체에 미련을 두지 말고 현재의 거리에 맞춰 진심을 쏟자. 아무리 우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우선순위는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렇다면 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왜 뒷전이지? 하며 비관할 필요는 없다. 2. 넓고 가볍게 사귀기. 오랜 친구와도 공감대가 주어 진심을 나누기 어려울 때 사회생활이란 것을 해야 해서 인맥을 관리하고 싶지만 도저히 짬이 나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이 있다. 발이 넓은 친구 한 명을 사귀고 그 친구를 중심으로 아는 사람을 넓혀가는 것이다. 교집합 부분이 적은 그룹이라 해야 할까? 같은 목적, 친구 없는 사회인들의 심심함과 외로움 해소의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관계의 장점은 구태여 에너지를 써가며 친해질 필요가 없고 속 깊은 이야기 대신 유머나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사람 만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점을 한 가지 더 꼽자면 위 관계 특성상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별 고민 없이 손절하면 된다는 점이 편리하다. 무리라고 하기에 산발적이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므로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아닌 제3자와 잘 지내면 그만이다. 인간관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 단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 라는 말을 기억해두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또 그 상황에 내 상태에 맞는 관계의 매뉴얼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니 내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지속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무리 없이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자. 융통성과 조금은 계산적인 방법이 오늘의 당신을 현명한 사람으로 균형 잡힌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나와 관계 모두를 지키는 대화의 기술. 날카로운 말 역시 양날의 칼이다. 나를 함부로 놀리면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실수를 저지른 본인마저 가해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따위의 말을 듣는 이를 충격에 빠뜨리고 전한 사람은 무사람의 비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의 파장이 커질 때 사람들은 수습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도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미 상대의 마음속에 잘 안착한 그 말은 의미를 변형시켜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말의 소유권이 바뀌어 그 말을 들은 사람 마음대로 해석되는 것이다. 설령 나쁜 뜻에서 한 말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속에서 위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라는 말은 이러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당신 인생이나 신경 쓰시죠? 라거나 더 악에 바치면 당신 인생도 별거 없어 보이는데 꼰대짓 그만하시죠? 라는 반응을 유발한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언급을 받으면 기분이 당연히 상하기 때문에 어김없이 말다툼으로 이어진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상처투성인 두 사람만 남는다. 서로 자존심을 핥혀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의도를 상대에게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대화할 때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한 번의 말 실수가 한 번의 트러블을 만들고 괜찮은 사이를 망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래되고 견고한 사이라 할지라도 흔히 선을 넘는 행동은 자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조심하는 것이 좋을까? 관계와 나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대화 스킬을 알아보자. 1. 본인의 경험을 빗대 남의 처지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 것. 평가의 말투라 불리는 화법이 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나 때는 말이야.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 경험도 하면서 더 고생해봐야 실력이 늘지. 라면서 고민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충고를 늘어놓는 경우다. 고명한 명사라도 된 양 그런 듯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조언일 뿐이다.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켜 답답한 기분만 남은 채 대화가 끝날 것이다. 만약 실속 없는 조언 대신 그랬구나,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라고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면 어땠을까? 고맙다는 반응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자연스레 기대감이 조성되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결책을 말해주길 원했을지도 모른다. 고민을 털어놓았던 건 공감 혹은 내 편이 되어달라는 무언의 시온호다. 맥락의 분위기에 맞춰 제대로 호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일단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이런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면 결코 싸울 일이 없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조언을 건네는 일종의 대화 매뉴얼을 살펴보자. 따라하기만 한다면 기본을 할 수 있는 대화로 맥락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더할 나위 없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고생했겠네. 지금은 좀 괜찮아? 내가 그때 알았으면 도와줬을 텐데 어떡하냐. 그래도 뭐 네가 알아서 잘 수습했겠지. 공감을 나누는 도중 상대가 조언을 구할 경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들어볼래? 2. 무시하는 말투를 삼갈 것.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라는 식으로 가까운 누군가나 경험이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조언을 빙자한 핀잔을 아무렇지도 않게 쏘아대는 사람이 많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침없이 꾸지람하듯 말이다.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 상대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 스스로 달라질 수 있게 경각심이나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를 담은 쓴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전후 사정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감정적인 추론을 범한 것이다. 본인의 날카로운 평가 잣대부터 드러낸 데다 상대의 아픈 부분에 뜨거운 인장을 찍은 셈이니 마찬가지다. 상대는 변화는커녕 불쾌한 기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내뱉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무엇보다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힘든 점을 구태여 꼬집어 말하지 않는 것, 조금만 더 상대 입장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것,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혹은 그러한 또 뾰족한 말투를 머릿속에서 지워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 3. 좋은 소식을 듣고 찬물부터 끼얹지 말 것. 고작 그런 게 그렇게 기뻐? 웬일이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와 같은 상대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말투로 기분만 상하게 하는 화법을 자제하자. 상대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내가 뭐라고 남의 행복을 평가하나 막말이 장난으로 통하는 사이라 해도 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막역한 사이라면 그만큼 관계를 더 소중히 해야 한다. 허물없이 지내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감정에만 취해 있지 말고 중간중간 언행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네가 그런 일을 했다고가 아니라 고생 많았네. 그런데 너 예전 생각나냐? 그때와 비교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 라는 식으로 장난기가 섞여도 결국 듣는 이에게 좋은 의도가 전달되어야 한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장난과 진담을 적절하게 섞어 말하는 것이 좋다. 더욱 세련되게 풍자와 비판의 경계를 적절하게 타듯 말이다. 직장에서 신경 쓸 가치가 없는 말. 직장에 머무는 시간은 우리의 일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만큼 회사 생활을 단순히 일만 하는 시간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게다가 직장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 관계들 때문에 즐거움도 얻고 스트레스도 받는다. 그 관계의 주체는 상사일 수도
후배일 수도 동료일 수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직장 생활에서 종종 듣지만 신경 쓸 가치가 없는 말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1. 너 때문에 회사가 돌아간다. 끝까지 함께하자.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다. 구성원 한 명이 없다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신입 직원에게까지 이런 말을 남발한다면 그 조직은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셈이다. 경력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사장이나 상사가 마음에도 없는 립 서비스 중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조직에 머무르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위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럴지도 모른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에서는 그렇다. 업무를 줄여주거나 월급을 올려주거나 혹은 보너스를 챙겨주면서 좋은 말을 덧붙여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계약을 기반으로 한 공적 관계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아울러 우리는 자기 인생의 유일한 결정권자로 내게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직종에서 경력을 쌓고 싶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얻고 싶다면 목적 앞에 당당해져도 괜찮다는 뜻이다. 2. 다른 일은 못할 것 같으니 지금 일이나 열심히 해라.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그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려는 사람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다가 이제 왔냐? 공무원을 3년? 네 인생도 참 각박하다. 어차피 다른 일 하긴 늦었으니 여기서라도 잘 버텨봐라. 와 같은 대화로 노예처럼 부려먹을 명분부터 만든다. 이어서 그런데 우리 회사 분위기 보면 알겠지. 월급은 많이 못 챙겨줘. 라는 식의 말로 이를 정당화하려 들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거둬줬으니 도리어 감사하라는 뜻이다. 사실이 그러하니 대꾸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인생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하는 법. 고작 20대 몇 년을 허비했다고 해서 경쟁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인생 포트폴리오를 다시 설계할 시간은 충분하다. 위의 말을 한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좋지 못한 의도로 가스라이팅 하는 말일 수 있으니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3. 너만 힘든 줄 아냐? 참을성 좀 키워라. 누구나 면접 자리에서 입사 포부를 밝힐 때 최대한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해 말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생계를 위해 하나뿐인 노동력이라도 팔아보려는 것 아닌가. 원치 않지만 해야 하는 일 앞에서 누군들 즐겁겠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꾹 참고 버티는 거지.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다. 아울러 타인의 힘듦을 멋대로 재단하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중요하지 않다.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집 약간의 거리를 둔다에 나오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솔직히 관심 없다. 어차피 인간은 타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니까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사람들에게 타인의 힘듦은 그다지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만 힘든 게 아니니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라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도리어 반항심만 키울 뿐이다. 설령 제3자가 보기에 참을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흘마다 작심삼일하는 마음으로 아등바등 살아가기도 한다. 타인의 인생을 멋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며 행패일 뿐이다. 내 속이 후련해지겠다고 내뱉는 충고는 목구멍으로 다시 삼켜버리자. 찾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야. 찾는 사람이 이기는다는 말만 놓고 보면 물론 사실이다. 생계가 달려있을 때라거나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꿈을 위해 달려갈 때라면 더더욱 그렇다. 추진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다. 하지만 불의를 목도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짊어져야 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참는 사람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든 죄송합니다를 되도록 자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대가 나에게 빚을 진 경우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써놓지 않은 과거의 약속이나 은혜는 망각 속에 묻힐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빚을 졌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친절한 사람만이라는 인상만 남을 것이다. 이는 인간이 이기심과 결합해 어떤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사람으로 변질될 것이다.